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여권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드는 분위기입니다. 3대 요구 중에 있었죠. 한 대표 김건희 여사 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실명까지 제시했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회담 이후 이 한 대표의 요구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인사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영역을 흔든다는 불만으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를 정면 반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한 대표와의 면담 이후 참모들에게 인적 쇄신이 아닌 인사농단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걸로 전해집니다. 한 대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들을 거론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지목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영역을 흔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면담 당일에도 한 대표의 요구에 즉각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줘야 조치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요구는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무시한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하는 집단 행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 회담 자리에서 일부 여사 라인이 호가호위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열심히 일한 동료를 영부인 밑에서 호가호위했다고 지목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집단 기자회견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인사쇄신 발언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함께 일한 동료 행정관을 영부인 밑에서 호가호위한 인물로 만든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행정관들의 반발이 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김 여사 이름을 팔며 호가호위하는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 9명의 실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통령실 행정관도 4명 포함돼 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회견 참여 의사를 밝힌 행정관 규모는 약 30명 정도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실장도 수석도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언급한 인사 9명에 대해 별도의 인사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는 다음 달 15일, 그 전까지는 매듭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당과 원내 지도부를 합친 확대 당직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다음 달 1심 선고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를 11월 15일 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미국 소설에서 추악한 낙원을 일컫는 오멜라스에 빗대면서도 초점은 대통령실 압박에 맞춰졌습니다.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친한계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강한 대야 공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보수는 뭡니까? 자정 능력이 있는 게
저쪽 좌파 쪽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하는- 11월 15일 전에는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죠.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났어요. 그 다음 날 어제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는데 네. 그때 한 발언이 오늘 종일 화제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 사찰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었는데 역시 말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가겠다.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두 문장입니다. 한동훈 대표 면담 바로 다음 날 나온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이었는데 저 두 얘기 중에 업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일들이 만들어낸 지금의 결과를 뜻하는 말이죠. 업보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면담 다음 날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이 업보가 결국 한동훈 대표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검찰총장 때 반부패 수사부장, 대통령이 되어서는 법무부 장관, 당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줬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쌓은 업에 뒤통수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한 대표 지칭이란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실에서는 기득권의 반발이 큰 의료개혁, 노동개혁 등을 언급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한 대표와의 면담 혹은 한 대표와의 관계, 언론에서는 이게 엄청 큰 일인 양 의미부여하지만 사실 대통령은 그렇게 큰 의미부여 안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외교 안보, 경제 등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되물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동훈 대표라는 인물이 갖는 비중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돌은 뭡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면서 함께 나왔던 이 발언인데요. 돌을 던지더라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대표 면담 결과에 대한 당 내든 여론이든 비판적 분위기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역시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개혁 과제에 대한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발언이 있었던 사찰에서 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저희가 취재했는데 이 정부를 겨냥한 거대 야당의 파상 공세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두 가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사실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원래 취지나 의도가 어땠든 간에 대중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정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이 나왔는데 그 인물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사실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도 이 친윤 성향으로 많이 분류하는 인물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가 돌을 맞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의 상징이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지 돌 맞고 가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돌 맞아도 간다. 좌고우면 않고 일하겠다. 이건 결국 바뀌진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오늘 오후에 사실 이게 질문할 자리가 좀 있었고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어제 발언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개혁 과제를 언급한 것이든 결국은 지금 스타일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받는 여러 비판에 대해서도 힘들다는 의중이 함께 내비친 발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차장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도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회담은 아니고 행사장이었는데요. 공식 대표 회담도 물밑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악수를 나눕니다.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행사 직후 이 대표는 한 대표와 보자고 얘기했다며 만남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당대표 회담에 관련된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담 시기로는 여야 모두 이 대표의 1심 선고 날짜인 다음 달 15일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주부터 대표 회담에 교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의제를 두고는 동상이몽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밑에서 한 대표 측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완화된 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은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안 합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여권 틈 벌리기에 나설 민주당 속셈을 모르겠냐며 민주당에 할 말 하되 민생 성과는 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이 여야 대표 회담, 대통령실은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건데,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혹시 그렇다고 해도 어떡하겠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뢰가 많이 깨진 대목으로도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은 그제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 측과 구체적 일정을 잡겠다는 공지를 대통령 면담 4시간 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면담 이후 민주당과 합을 맞추겠다면 해야지 내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겠느냐며 본인이 판단할 일일 뿐 국회의원도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선 일종의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를 우려하자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도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 측은 특검을 막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 이후 친한계와 친윤계 세력 간 충돌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다음 카드로 꺼내든 겁니다. 그동안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특별감찰관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던 조건도 포기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건 원내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친한계, 친윤계로의 계파 분화, 세력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20여 명이 모이며 새를 과시한 친한계는 더 잦은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친윤계는 중진 모임과 재선 모임으로 맞불을 놓을 분위기입니다. 매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반도 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대통령 망하라고 한동훈 대표 세운 거 아니거든요. 당사 앞에서는 보수단체 일각의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사퇴야!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여권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친한계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모였다고요? 네, 22명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번개를 소집한 지 2시간 반 만에 모인 숫자인데요.
한 대표 측은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온 사람들까지 더하면 30명은 좋게 넘었을 거라며 모인 숫자에 아주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소 50명까지 늘리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오늘 부산에서도요, 의원 1명 포섭 성공했다고 합니다. 포섭 성공했다는 건 다음 모임에 뭐 나오겠다 이런 거예요? 네, 다음 모임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하고요. 여당 내에서는 친한계 세력화의 공식화 자리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난 6일에도 1차 회동을 했지만 첩보작전 하듯 비밀리에 모였고요. 한 대표가 찍힌 사진도 없었죠. 그런데 어제는 보란 듯 공개적으로 모였습니다. 친한계 인사들 그동안 주말에 모이거나 등산 등 비공개 회동을 갖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모인 건 처음입니다. 자, 세력화 공식화다. 왜 하는 거예요? 네, 만남 시점이 중요한데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 3대 요구를 거절당한 한 대표가 이제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는 해석입니다. 친한계 의원은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 자주 뭉치기로 했다며 다음 달에는 더 자주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참석자 중 눈에 띄는 인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안상훈 의원입니다. 자, 안상훈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대통령실에서 사회 수석을 했었어요. 그럼 친한계로 간 거예요? 네, 취재 결과 한 대표가 직접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안 의원은 인수위부터 시작해 1년 7개월간 대통령 사회수석으로 일했죠. 대통령실 출신 참모의 참석을 두고 친한계, 친윤계 모두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친한계로 갈아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도 좀 움직임이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세력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냐 이런 불만 아주 가득합니다. 친윤 중진 의원들은요, 한 대표와의 중진 모임 정례화를 요청한 상태고요.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국정감사 이후 재선 모임을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력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자, 여당 의원이 108명이죠? 네. 지금 현재 세력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친윤계, 친한계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계파 지형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친윤에 범친윤까지 더하면 108명 중 61명, 과반이 훌쩍 넘습니다. 친한, 범친한계까지 합한 25명보다 훨씬 많죠. 선수 높은 중진도 많다는 점, 친윤과 대통령실이 믿는 지점입니다. 원외인 한 대표가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친한계에서는요, 중립지대에 있는 22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래 권력을 따라올 거고 여론에 부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마침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어요. 네, 홍 시장은요, 지역 현안 때문에 만났다고 했지만요, 한 대표의 가장 날선 비판을 해왔던 만큼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지자체장은 윤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기도 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탄핵 때와 유사해 밤잠 못 자겠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아주 여건이 회담 이후에 요동을 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국 친윤, 친한의 충돌의 분수령은요, 김여사 특검법입니다. 친한계가 마음만 먹으면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대선 직후엔 친윤하면 국민의힘 그 자체였지만 한 대표가 본격 세력화에 나서면서 이 공식은 이젠 깨졌죠.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요,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권 빼앗기고 싶냐고 우려했습니다. 빈손 회동 이후 여권이 내용으로 접어들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사들인 단독주택으로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다혜 씨. 문 씨가 이 집을 산 건 지난 2022년 7월인데 산 지 한 달 만에 SNS에 펜션 개업 홍보가 올라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다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다혜 씨의 단독주택입니다. 문 씨는 2022년 7월 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SNS에 이 집을 펜션으로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글과 함께 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 숙박업체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블로그에는 지난해 6월에도 이용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펜션 이름을 제목으로 한 후기에는 투숙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 씨 소유 주택과 주소가 같은 집 현관문에서 나오는 사진이나 휴식을 위해 최적화된 곳이라는 글도 남아 있습니다. 주택은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야 숙박 영업이 가능하지만 제주시는 문 씨 주택이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더 정확하게 법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지난달 제주도 자치경찰은 이 집을 조사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문다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됐고요. 직접 통화한 것은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변호사하고 조율을 해서. 한편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해 영등포구가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현장 실사에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죠. 명태균 씨를 검찰이 이미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이 본격 불거지기 전 이뤄진 조사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 거래 이유가 뭔지 추궁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미 수개월 전 명태균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사건은 검찰 수사관이 기초조사를 하고 송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명 씨도 2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묻는 조사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김 전 의원의 공천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라고 주장하며 진술은 완전히 엇갈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 등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강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다시 명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강혜경 씨가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줬다며 통화 녹음 등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명 씨는 공천을 받아주겠다 한 건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강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천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주겠다고 한 거는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닙니다. 격려 차원이 아닙니다. 네네네. 명 씨 주장이 왜?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를 지낸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명 씨에게 총 9천여만 원을 보내준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앞서 4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강 씨는 조사 내내 적극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강 씨 조사에는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당초 알려진 1,500명의 2배인 3,000명에 달한다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총 10,000여 명이 파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북한 당국이 파병 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집단 격리시키고 있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당초 예상의 2배인 3,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군 총규모는 3,000명이라며 1,500명을 추가로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까지 총 파병 규모는 약 10,000여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파병 사실에 선발된 북한 군인 가족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이미 북한군 선발대의 전방 지역 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수장은 미국 군사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첫 부대가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2달 전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쳐 일부 지역을 점령한 곳입니다. 실제 북한군이 배치될 경우 이 지역 탈환을 노리는 러시아와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전투에 북한이 참전하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전방 지역 투입이 현실화되면 전황이 요동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한국 측 대표단이 다음 주 초 나토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이 북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요. 대신 최초로 공개한 게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호를 보관하는 지하 경납고인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경납고를 공개한 이유, 박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 가죽 자켓을 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좁은 숲길을 따라 비밀스럽게 이동합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대형 터널 형태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괌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 12나형으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살펴봅니다. 북한 매체는 오늘 김 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는데 미사일을 모아둔 기지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성 18형 고체 IRBM 극초음속 미사일 이 종류를 전략 미사일로 분류하고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대를 김정은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대선이 임박한 미국을 향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국제사회 비난에도 건재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전략적 핵수단들이 안전 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전문가들은 미사일 기지가 최근 수해복구 점검차 방문했던 자강도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북한이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최대 1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박충건 의원 주장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대북 확성기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탈북자 출신 정치인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살상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제한이 없을 겁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에서 귀순 목적으로 이탈하는 병사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러시아군하고 북한군이 전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접경 지역에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총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운영 중입니다. 한편 박 의원은 북한군 1인당 사망보험금이 약 1억 원이라며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1조 원 넘는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돈이 군인에게 지급될 일은 절대 없다며 북한 당국으로 바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간 우크라이나 측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온 것에서 벗어나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군은 러북 군사협력의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일명 GP를 10개씩 파괴했었죠. 당시 공동 검증에 나섰는데 우리 측 관계자가 파괴한 북한 초소에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하는데도 북한군이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장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부실 검증 의혹도 제기됐는데 새로 공개된 이 영상 김민곤 기자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겨울산 위에서 북측 GP 파괴 현황을 검증 중인 남북 군 관계자들. 우리 군에서 시설이 제대로 파괴됐는지 물어보자 북측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해명합니다. 다른 민경초소 폭파 현상을 봤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비산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는 그런 게 못 봤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건설 시기가 다 다르고 구입신 자재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미심쩍어 주변을 살피려 하자 북한군은 지뢰 탓을 댑니다. 미학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던 겁니다. 전쟁 때 지뢰를 외설한 무역이란 말입니다. 다른 곳 상황도 같습니다. 북측은 영어까지 써가며 당황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면 대장님 이게 투입로가 있다는 얘기고 어떤 민경초소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안 했지 뭐 안 했는데 이거는 연결된 건 아니고. 예? 2018년 9.19 군사합의로 파괴한 북한 GP를 부실 검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 현장 모습을 청와대와 국방부로 생중계한 카이샷 영상이 오늘 처음 공개된 겁니다.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우리 측 GP는 2033년에야 완전 복원될 수 있고 비용만 1,500억 원 정도 소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치와는 거리를 뒀던 빌 게이츠가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원단체에 거액을 내놨습니다. 래퍼 에미넴 등 유명 인사들의 지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변수가 될까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연단 위로 오르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빌보드지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성공한 백인 래퍼 에미넴이 미시간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I think Vice President Harris supports a future for this country where these freedoms and many others will be protected and upheld. 에미넴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랩곡을 발표할 만큼 반 트럼프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Racism's the only thing he's fantastic for. 역대 대선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가 빌 게이츠는 우리 돈 약 690억 원을 해리스 지원단체에 기부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언 JP 모건 체이스 회장도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대선을 2주 남겨두고 지지율 고착 상태에 빠진 해리스 구하기에 유명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은 해리스는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더 높였습니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트럼프가 또다시 선거 불복 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you have teams ready to go? Is that what you're saying? Are you thinking about that as a possibility? Of course. This is a person, Donald Trump. 트럼프는 곧바로 비난했습니다. Low IQ. She's a low IQ individual. Something is wrong with her. 박빙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견제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전국 곳곳에 지금도 바람이 거셉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강풍 피해 강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탐방로에 쓰러져 있는 등산객을 응급처치 중입니다. 주변에는 부러진 나무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설악산을 찾은 등산객 3명을 덮쳤습니다. 강풍에 좀 약간 고목이지 좀 썩은 부위도 있는 그 나무가 쓰러진 거에 부러지면서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60대, 50대 여성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인 이들은 단풍 구경을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가야까 만드는
거리 안 돼서 좀 씹었는데 큰 바람이 쓰러져갖고. 사고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6.9m. 초속 30m 이상이면 우산이 뒤집혀 부러지고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설악산 일대에 강풍이 불면서 탐방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호남 지역에는 오늘 강풍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강릉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600가구 넘게 정전됐습니다. 곳곳에선 현수막이 찢기고 대형 텐트가 강풍에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60건이 넘는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노래방 업주인 7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에 성폭행 가능성도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옷 갈아입고 태연히 식당에서 국밥을 먹다가 붙잡혔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노래방에서 나온 한 남성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이 있던 노래방 후문에 대형 승합차 3대가 멈춰섭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얼마 뒤 다시 차로 뛰어들어갑니다.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들고 주변 일대를 수색합니다. 심각하게 사고가 났나 노란 걸로 입구를 이렇게 차단시켰던데 전화가 왔더라고 새벽에 경찰서에서. 노래방에선 술에 취한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70대 노래방 여주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성은 노래방 여주인을 폭행한 뒤 여성의 휴대전화로 여성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지인이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남성은 노래방을 나와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3k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국밥을 먹다가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성폭행 시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래방 주인은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임시보호하는 주치자 보호센터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소식에 종로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거센데요.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의 주택가 곳곳에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 인근에 주치자 보호센터 건립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주치자 보호센터는 술에 취해 인적사항 확인도 어려운 사람들을 술이 깰 때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주치자들을 모아두게 되면 그 주치자들이 과연 저기에만 가만히 계셔줄 것인지, 여기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이고 사고가 생기지 않을지 엄청 걱정이 되고요. 종로구에서도 반대 간담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 정주권의 그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깊은 우려를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주치자 보호센터는 부산과 제주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주치자를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가 떠맡으며 생기는 치안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길에서 보통 누워서 자거나 보호자한테 인계가 안 되는 주치자들을 저희가 대부분 보호를 하는데,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주치 해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시행하고 병원 접근성,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설립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설 설립을 놓고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서울시가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든 철도를 지하로 보내겠다는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지하화할 구간이 무려 68km나 되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지상 공간에는 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호선과 4호선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입니다. 과거엔 도시를 상징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역 노후화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지상철이 다니는 탓에 이곳에서 저 반대편 경찰서를 가기 위해선 길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이렇게 뺑 둘러가야 되는데요. 주민들은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편해요. 많죠. 문을 못 열을 정도지 뭐. 시끄러워서 TV도 못 보고. 여기가
보다시피 저쪽에서 건너서 알지만 여기 외딴 섬이거든. 서울시가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 등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현재 서울 지상철도는 71.6km로 15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데 서빙고역을 중심으로 석수역과 오류동역, 도봉산역 등 경기 권역을 제외한 94%에 해당하는 68km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겁니다. 철로가 사라진 자리엔 3만 4천 제곱미터인 연트럴파크의 40배 크기 공원을 조성합니다. 약 37만 평의 새로운 녹지가 조성이 돼서 서울 전역이 명실공히 정원도시 서울로 변모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오는 12월 서울시의 사업 신청을 받아들이면 2027년엔 지하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줄이기로 하면서 기름값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10% 가까이 올리는데요. 물가 걱정에 서민들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모도 인하 폭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기름값은 오르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 오르며 가계의 주유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운전자들은 기름값 인상 소식에 벌써부터 발품을 팔며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렴한 것 같아서 지금 기름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채우려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너댓군데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또 기름값을 또 유심히 보게 되죠.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리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도 평균 9.7% 인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선 또 비용이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24시간 전기를 쓰며 쇠를 녹이는 주물 공장의 경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균 가동률 50%도 안 돼요. 그런데다 전기료까지 올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지금 생산업체에서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4억 5천 5억 정도 됩니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는데 한전은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닥 모르고 떨어지던 출생아 숫자가 2달 연속 늘어난 건데요. 저출생 탈출에 작은아마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줄어들고 있던 아기 울음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 1년 전보다 5.9% 증가하며 8월 기준 14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중반 들어 회복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 8월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르며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8월 기준 사상 최대 증가율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액과 기간을 늘리고 기업들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점점 지원이 늘어나니까 나아도 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들을 확대해준다면 출산을 고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초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연간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반전이 가능할 거란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0.6대보다 0.7대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요즘 10,000원 한 장으로 한 끼 사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 직장인들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경제카메라 김재혁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뭔가요? 점심은 현대 직장인의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서울을 기준으로 손쉽게 먹어왔던 칼국수, 비빔밥 등 점심 한 끼의 가격이 10,000원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처음으로 10,00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10,000원의 행복이란 말이 무색해진 이유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구청 구내식당입니다. 한 끼 6,000원에 음식 구성도 좋다 보니 구청 직원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좀 저렴한 데를 좀 찾게 되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나 뭐 군대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먹었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매일 바뀌는 메뉴에 아예 외부인 식사 시간도 따로 정해놨습니다. 맨날 먹는 것만 먹게 되는 것 같고 메뉴 고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이런 구내식당에 오면은 랜덤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성당의 회관 식당도 한 끼 5,500원 저렴한 가격에 메뉴 선택의 폭도 넓어 고물가에 지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에 한 3-4번 정도는 와서 점심 먹는 것 같아요. 또 요 주변, 명동 주변만 해도 밥값이 요즘 다 한 만 원 이상, 한 거의 비싸면 15,000원까지도 가는데. 가성비 점심을 찾아 대형마트로 발길이 향하기도 합니다. 밥과 반찬을 골라 담을 수 있는 특가 도시락은 2개 합쳐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식비는 또 밥은 먹어야겠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차량 이동도 감수합니다. 그 비용을 감안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 식사보다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 타고 여기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 근처에 이제 저렴한 백반집이 없어가지고 여기 오면 다채롭게 많은 양의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어서. 하지만 이런 직장인들의 외식 지출 조이기가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충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식재료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긴 탓입니다. 런치플레이션으로 직장인은 10,000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영업자는 장사의 고전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김재혁입니다.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는 부작용이 있어서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면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데요.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한 비대면 진료 앱입니다. 진료 과목 다이어트 선택란에 아예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한 뒤 키와 몸무게를 163cm 80kg으로 적고 기다리자 의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장하연님 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이세요? 위고비 어떻게 처방해 드려요? 미리 적은 키와 몸무게가 맞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설명하려는 기자를 제지하기까지 합니다. 선생님한테 제 증상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증상은 써있고 1단계 하나, 2단계 하나 이렇게 드릴까요? 고칠 수 없습니다.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위고비 2달치를 처방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췌장이나 신장 병력이 있다면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임신 여부나 기저질환도 묻지 않은 것은 물론 부작용 고지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손쉽게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각종 경험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 한해 처방해야 하지만 출시하자마자 오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위고비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판매량과 오남용 정도 등 다각도 모니터링 중이라며 비만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값비싼 건강검진을 반값에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홍보하며 검진 상품권을 팔아온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초 건강검진 대행업체를 통해 50만 원짜리 건강검진 상품권을 구입한 40대 여성 박모 씨. MRI 같은 비싼 검진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남편 것까지 검진권을 샀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반값. 그래서 계속 카톡으로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데 검진 예약을 하려고 연락을 하자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업체 측은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업체 사무실은 이미 관계자들이 사라져 텅 비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다음부터 나요. 너무 속상하죠. 이 업체의 건강검진 상품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0여 명. 피해 금액은 적게는 30만 원부터 가족 단위 검진권을 산 경우 300만 원이 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도권 건강검진병원 여러 곳도 이 업체에서 검진 비용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돈을 못 받고 이 상황에서 일하면 공짜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대표가 사라졌대요. 대행업체 대표는 사기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자 육선 의원을 지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정운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원로 정치인도 속속 도착합니다. 17대 국회 부의장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늘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고인을 인생과 정치 선배로 회고했습니다. 정치가 도전하고 막 힘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고 늘 충고를 해줬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이 전 부의장에게 들려줬던 말도 공개했습니다. 의지를 가지라고 말이지 내가 기회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도 뭐 잘 안 됐던 뭐이죠. 기업인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1988년 경북 영일, 울릉에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육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당 최고위원과 정책부의장, 국회 부의장 등 당과 국회의 핵심에 있었고 이명박 정부 탄생에 기여하며 모든 일은 형님으로 통한다는 뜻의 만사형통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오는 26일 발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 보이고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경기라고 하기엔 세 글자네요. 네, 국정감사장에서 다름 아닌 싸가지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어제 문채위 국감장에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인사 문제가 언급된 건데요. 이른바 싸가지 매치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협회장인 나에게도 인사를 하고 인성 나쁜 잘난 스포츠 스타로 매도했어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인사 안 하는 거하고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제가 보고 인사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그럼 저만 그렇게 느끼나 보죠.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행복해? 좋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질문을 포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매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문채위의 다음 타자가 나섰는데요. 이 김태규 협회장도 쉽게 물러나진 않더라고요. 인사 안 하고 다니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싸가지 없다고 했습니까? 놈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 인사 네. 잘하고 다니세요. 네. 네. 그렇게 말한 거죠? 대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해보세요. 네. 네. 잠시만 조금 더 절대된 자세와 태도를. 위원장이 또 일침을 놨네요. 국감장에서 싹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문채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말 흘러나왔습니다. 김영석 관장님은 평소 자기 소신은 버리지 않겠다. 1분 더 주십시오. 자, 1분 더 드리세요. 싸가지. 저에 대한 비속어가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추정된다는 글도 올라오고. 뭔 소리야? 뭔데? 제가 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불편한 뉴스를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석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서. 유감 표명으로 끝나긴 했지만 국감장, 특히 위원장석에서 말조심은 기본이겠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니라 강혜경 씨를 지키는 겁니까? 네, 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이야기입니다. 요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 감사와 격려를 넘어서 비호까지 했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힘이다. 힘내십시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법사위 증언으로 국정농단 실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 씨 주장 신빙성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공익제보자로 지정을 한 거예요. 네, 민주당이 최근 공익제보자 이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강혜경 씨를 1호 공익제보보호 대상자로 자체 지정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보호 조치 받도록 도와주고 기자회견 열고 싶으면 해준다고요. 근데 강혜경 씨 오늘도 검찰에 출석했던데 조사받는 피의자 신분이죠, 지금. 네, 하지만 야권 지지층에겐 사실상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 보호하는데 세금 써야 한다. 차기 총선에선 의원 만들어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공익제보자 보호, 물론 중요하지만 진실 가려내는 일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는 절기 상강입니다. 이 시기에는 밤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요. 때마침 오늘 밤 사이 기온이 3도에서 9도 뚝 떨어지며 서리가 내릴 전망입니다. 산간 등에서는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이 11.4도였던 서울은 7도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단짝 추워질 뿐 모레부터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2도 이상 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안개도 짙겠습니다. 내륙 대부분에서 가시거리가 200m 안쪽으로 좁혀지니까요.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내일 맑은 하늘 아래 춘천은 6도, 대전 7도, 대구 8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엔 서울과 대전 19도, 강릉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고 일요일엔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름값, 전기요금은 오르고 직장인 점심 한 끼 평균 10,000원 넘었다는 뉴스 보셨죠? 기업 실적은 뒷걸음질 치고 가계 빚 쌓이고 서민들 이자에 짓눌리고 민생은 최악이라는데 국정 파트너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만나서도 민생 이야기는 없더니 만나고 나서는 서로 날 세우며 내 편 만들기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점입 가경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